백담사는 인제와 양양의 경계에 기대어 앉은 오래된 숨결의 자리였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관리 도로가 끝나고 사람의 발걸음이 잦아들수록 이 고찰은 계곡 바람, 낙엽의 층, 젖은 바위의 냄새로 날짜를 세웠다. 가을이 저물고 기온이 급하게 꺾이던 주 백담천의 물결은 투명하게 얕아졌고 백담 계곡을 따라 올라오는 새벽 안개는 종각의 처마 끝에서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매달렸다. 그곳에서 범종이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낮은 배음과 함께 스스로 울린다는 소문이 조용히 번졌다. 이것은 한 스님의 귀를 붙들었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그 스님은 오세암과 백담사 사이를 오가며 일을 도왔고 산문을 닫는 시간에는 계곡 아래쪽 마을의 불빛을 멀찍이 바라보곤 했다. 그는 오래된 사찰 기록과 계곡의 계절을 정리하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보다 시간의 변화를 더 믿었다. 그래서 그는 소문을 소문으로 두지 않기로 했다. 스님은 종각을 중심으로 야간 관찰을 시작했다. 첫날 밤 그는 종각의 구조를 세밀히 살폈다. 범종은 용류에 매달려 있었고 종신의 육각과 당좌가 선명했다. 종은 움직일 때마다 공기보다는 땅이 먼저 반응하는 듯 낮은 울림을 바닥으로 흘렸다. 당목은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었고 바람이 서쪽에서 들어오면 흔들려 부딪힐 여지가 있는지 수평을 확인했다. 바람은 약했고 백담사 마당의 흙은 결빙을 앞두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범종은 바람에 울릴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 스님은 종각에서 가장 가까운 회랑과 대웅전의 문턱을 살피고 나무 기둥의 틈에 든 서늘한 공기까지 짚었다. 그날 밤은 조용했다. 설악의 겨울이 오기 전 모든 것이 빈틈없이 얼어붙기 전에 정적이었다. 둘째 날 스님은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종각 주변, 마당의 모서리, 백담천으로 내려가는 돌계단, 산문까지 1시간 간격으로 기온과 풍향을 적고 새벽녘 계곡 안개가 들어오는 시간을 표시했다. 자정 무렵 종각의 첨의 얇은 서리가 엷게 내려앉았다. 스님은 숨을 얕게 고르고 범종과 당목 사이의 간격을 눈으로 셌다. 마당 어딘가에서 새의 깃이 스치는 작은 마찰음이 지나갔을 뿐 아무 일도 없었다. 새벽 2시 계곡 너머로 여우의 낮은 울음이 밑바닥을 타고 흘렀다. 종은 울리지 않았다. 셋째 날은 달랐다. 스님은 종각, 기둥에 가느다란 실선을 그리듯 가속도계를 임시로 달고 종신에 손대지 않은 상태로 미세 진동을 기록했다. 기온은 영하에 들어섰고 백담천은 표면이 얇게 얼기 시작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계곡의 바람이 방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범종 표면의 차가운 금속이 응답하듯 아주 미미하게 떨렸다. 사람의 귀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수준의 움직임이었다. 스님은 바닥의 모래를 살폈다. 어디에도 새로운 발자국은 없었다. 그런데 1시가 가까워졌을 때 종각의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매우 낮고 길게 끄는 한 번의 울림이 태어났다. 당목은 그대로였다. 종이 먼저 흔들리고 그 떨림이 마치 멀리서 밀려온 파문처럼 종의 내부를 2바퀴 돌고 나서야 소리가 뒤늦게 마당으로 퍼졌다. 스님은 노트를 덮고 그 시간을 적었다. 1시 13분. 계곡의 어둠은 누군가 이 시간에 반드시 무언가를 확인하러 오는 것처럼 종각의 그림자를 조금 더 길게 만들었다. 넷째 날, 스님은 종각에서 조금 떨어져 지붕 끝에 빗물바디에 맺히는 이슬의 패턴을 보기로 했다. 서리가 고르게 깔렸으나 종각의 북동 모서리만
어쩐지 더디게 얼어붙었다. 백담천의 물길은 여전히 얕고 돌다리 아래에서는 얇은 얼꽃이 자라났다. 스님은 회랑의 발치에 깔아둔 얇은 종이에 계곡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진동을 전사하듯 기록했다. 1시 13분, 범종은 전날과 거의 같은 길이의 장음을 보냈다. 스님은 소리가 지나간 자리를 보는 습관을 그때 만들었다. 종각 바닥, 돌계단, 회랑의 그림자, 그리고 산문. 산문은 백담스사라는 공간의 목줄 같은 곳이었다. 그날 밤, 산문 왼쪽 기둥 아래 은결한 서리가 이상한 모양으로 패였다는 사실이 스님의 눈에 들어왔다. 작고 둥근 끝을 가진 발 모양의 빈자리. 마치 누군가가 아주 잠깐 얼기 전에 서 있었다가 사라진 자리처럼 보였다. 어른의 발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간격, 얕은 압력, 그리고 곧바로 사라진 흔적. 스님은 그것을 숫자로 적지 못했다. 그는 그 페임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돌아와 손을 대지 않은 눈의 표면을 비스듬히 비췄다. 종소리의 잔향이 사라질 때쯤 그 페임은 얼어붙은 유리처럼 서서히 메워졌다. 스님은 기록을 넓혔다. 백담사의 오래된 사적과 관리대장을 훑고 겨울 사고 기록을 찾아보았다. 설악산이 겨울에 사람을 데려가는 방식은 늘 비슷했다. 길을 잃게 하고 천을 빼앗고 소리를 조용하게 만든 뒤 마지막에 하늘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오래된 기록 중에 겨울 저녁 늦게 산문 앞에서 발견된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 보였다. 정확한 날짜는 흐릿했고 공식 문장들은 건조했다. 그러나 유가족의 이름이 적힌 봉투와 함께 남겨진 작은 쪽지에는 백담계곡의 눈보라와 산문 근처의 불빛,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없었던 발걸음이 짧게 언급되어 있었다. 스님은 그 문장을 접어 넣었다. 종이 울리던 시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오래된 우연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가 종각 아래서 보았던 얼음의 페임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만들었다. 5째 날, 스님은 계곡 아래 인제 쪽 마을로 잠시 내려갔다. 백담새 공양미를 올리던 집들, 산을 오르기 전에 고개를 숙이던 노인들의 손길, 절기에 맞춰 문 앞에 놓이는 소금과 쌀, 작은 초 하나. 겨울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더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왔다. 종소리가 스스로 울리는 밤은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믿음이 여기선 아직 남아 있었다. 오래된 장독대와 낮은 지붕의 얼룩 사이를 걸으며 스님은 그 믿음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조율되어 온 감각, 산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며 종각의 그림자를 머릿속에 그렸다. 그날 밤은 맑았다. 별빛이 차갑고 정확하게 내려앉았다. 스님은 종각에 내 모서리에 작은 표시를 두어 소리의 정확한 편차를 기록했다. 백담천에서는 얼음이 밤마다 조금씩 자라고 있었고 계곡 바람은 소리보다 먼저 몸을 스쳤다. 1시 13분 범종은 침묵했다. 스님은 기다렸다. 1시 15분 아주 짧고 의심스러운 떨림이 바닥에서 먼저 올라왔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1시 19분 한 번의 종소리가 종신 깊은 곳에서 태어나듯 울렸다. 짧았지만 선명했다. 스님은 시간을 졌고 산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산문 아래 돌계단의 서리 위에 새겨진 일렬의 점 같은 물방울이었다. 개에서 떨어진 것처럼 길게 이어지지 않았고 발걸음처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지도 않았다. 다만 산문에서 종각으로 향하는 반짝이는 점선이었다. 금방 얼어붙어 사라질
어쩌면 종소리가 만들어낸 결로의 궤적이었다. 스님은 그 점선이 사라지기 전에 가까이 다가갔다. 종각의 장대가 바람에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고 그 떨림과 물방울의 증발 속도가 기묘하게 동조해 있었다. 마치 소리의 잔향이 물의 표면을 지나가며 그 흔들림을 얼음의 표에 옮겨 놓는 것처럼 그는 손을 대지 않았다. 기록만 남겼다. 종소리의 길이, 잔향의 체감, 물방울의 간격, 기온과 바람.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밤 종소리는 오히려 규칙을 만들었다. 1시 13분 한 번의 장음, 1시 19분 짧은 응답. 그 사이에는 바람도 짐승도 개입하지 않았다. 스님은 숫자의 의미를 주지 않으려 했으나 인간의 감각은 이미 반복에서 패턴을 찾고 있었다. 백담사 상량문에 적힌 연도, 오세암에서 겨울을 난 시주기록, 백담 계곡에서 눈이 가장 먼저 내리는 날, 인제 장날. 어떤 수치도 1과 13 샴무이를 직접적으로 묶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느꼈다. 이 종소리는 누군가의 길을 복귀하고 있었다. 그 길은 산문에서 시작되어 종각으로 향했고 다시 백담천의 얕은 물가로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스님은 단서를 찾기 위해 범종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종신의 당자에는 해진 흔적이 일정했다. 용류의 문양이 오래된 괴상 곤문을 끌고 있었다. 빛을 비스듬히 비추자 종의 표면에 거의 지워진 작은 흠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닭목과 닿지 않는 높이, 누군가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위치, 그러나 금속이 외부의 것으로부터 미세한 충격을 받은 흔적. 그 방향은 산문 쪽이었다. 스님은 그것을 너무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산의 금속들은 겨울마다 수축하고 여름마다 팽창한다. 그러나 설악의 금속은 보통 그 자체로 노래하지는 않는다. 이 노래가 계속되는 한 이유는 어딘가에 묻혀 있었다. 밤이 갈수록 스님의 몸은 산의 냉기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산의 기척에 더 민감해졌다. 백담계곡 아래서 올라오는 바람은 시간에 맞춰 세기를 달리했고 소나무의 주연보다 전나무의 저음이 더 깊게 깔렸다. 그는 종소리가 울리기 직전 마당의 어둠이 한숨처럼 들썩이는 장면을 자주 목격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한 공간이 잠시 열렸다가 닫히는 듯한 어둠의 수축과 팽창. 그때마다 산문 아래의 서리는 패턴을 남기고 백담천의 얇은 얼음은 한 줄씩 갈라졌다. 그리고 종각의 그늘은 아이의 키 높이에서 특히 진하게 뭉쳤다가 풀렸다. 8째 날 밤 스님은 종각에 더 가까이 눕듯 앉아 땅의 떨림을 등으로 받았다. 그는 자신의 숨이 범종의 숨과 섞이지 않도록 호흡을 고르게 만들었다. 계곡 건너편 용화장성 근처의 바위면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무성한 소리 하나 없이 1시 13분이 전광석화처럼 지나갔다. 종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1시 14분도 15분도 스님은 비어있는 시간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때 종각의 기둥 그림자가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산문 쪽으로 한 뼘 움직였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달의 위치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소리를 준비하는 어떤 몸짓처럼 보였다. 1시 19분 종은 전보다 아주 조금 긴 음을 보냈다. 그 순간 종각 바닥에 서리가 얇게 일어나 마치 보이지 않는 발이 한 번 디뎠다 뗀 자리처럼 둥근 흔적 하나를 남겼다. 스님은 그것을 숫자로 적었다. 그리고 산문으로 눈을 돌렸다. 나무문 틈에서 아주 작은 반짝임이 눈에 들어왔다.
밤의 습기를 머금은 작은 금속성의 빛. 그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 반짝임이 시야에 너무 오래 머물면 산이 사람을 속이는 방식이 시작될지도 몰랐다. 그는 그저 기록했다. 산문 틈, 낮은 위치, 작고 둥근 금속성 물체, 습기와 서리의 경계. 9째 날, 스님은 낮 동안 오세암까지 올라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세암은 계절마다 다른 침묵을 가지고 있었다. 겨울 문턱의 침묵은 먼 데서 오는 발걸음의 소리를 크게 만든다. 오세암에서 내려다본 백담 계곡은 얕고 길게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동선을 판독할 수 있을 만큼 섬세하게 펼쳐져 있었다. 스님은 종소리가 울리던 시간대에 계곡의 새들과 짐승들이 보이던 반응을 떠올렸다. 종이 울릴 때마다 동물들은 방향을 잃지 않았다. 놀라 도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잠깐 움직임을 멈췄다가 다시 자기 길을 갔다. 사람만이 멈춰서서 소리를 붙잡으려 했다. 그 생각은 그에게 조금의 실마리를 주었다. 이 소리는 산의 것이라기보다 사람의 발걸음을 부르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다시 산문으로 돌아오려 했다. 10째 날 밤 눈발이 처음으로 흩날렸다. 바람의 결이 바뀌면서 백담천의 얼음이 금 속삭임처럼 깨졌다. 종각의 처마 끝에서 눈물이 맺히듯 서리가 고였다. 스님은 종소리를 기다리며 산문의 등을 기대고 마당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을 떠올렸다. 산문에서 종각까지, 종각에서 대웅전 옆 회랑까지, 회랑에서 다시 산문으로. 그 선은 항상 고정된 길 같았고 종소리는 그 길을 따라 흐르게 했다. 1시 13분 종은 울렸다. 그 순간 산문 아래의 눈꽃이 한 줄로 꺼졌다. 그리고 스님의 발치에서 아주 작고 가벼운 소리가 들리지 않게 건너갔다. 그것은 눈이 아니라 숨이었다. 작은 숨이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스님은 그 작은 숨이 향한 방향을 눈으로 좇았다. 종각의 한가운데였다. 그날 새벽, 종각의 당좌 아래 눈이 녹아 만든 물자국 사이에서 아주 작은 파란색 섬유 한 가닥이 발견되었다. 스님은 손을 대지 않았다. 색은 맑은 하늘색에 가까웠고 거친 조직의 한 조각이었다. 백담 계곡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들의 옷에서 떨어질 법한 색이었으나 크기는 남다르게 작았다. 아이의 가방끈에서 떨어질 수 있는 폭, 스님은 기록했다. 색, 크기, 위치, 습도, 시간. 그리고 11째 날 밤, 종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울렸다. 1시 11분. 2번에 나누어 서로 다른 길이로. 첫 울림은 마당을 지나 백담천으로 밀려갔다. 둘째 울림은 종각 아래로 모였다. 소리의 이동이 다르게 느껴졌다. 스님은 그 차이를 이해하려 했다. 그때 산문 틈에서 보았던 작은 금속성의 반짝임이 더 분명해졌다. 서리가 조금 더 내려오면서 나무 결 사이로 끼어있던 작은 금속 조각의 윤곽이 나타났다. 동그랗고 얇은, 그리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모양. 무엇인가의 장식, 무엇인가의 추억, 혹은 누군가의 마지막 징표. 스님은 나무에 귀를 대지 않았다. 다만 글로 남겼다. 이것은 아직 증거가 아니고 산이 내민 하나의 표식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 백담사의 밤이 들려주는 노래가 점점 같은 자리로 모이고 있었다. 산문과 종각 사이, 아이의 키 높이, 숨의 길이, 물방울의 강력, 서리의 패임, 파란 섬유, 작은 금속. 그 조각들이 하나의 길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길은 종소리의 떨림과 함께 마당을 건너와 종각 아래에서 잠깐 멈추고 다시 백담천으로 내려가다가 어딘가에서 끊겼다.
그 끊긴 자리에서 설악의 어둠은 언제나 같은 한기를 내뿜었다. 스님은 그 한기의 이름을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한기가 아이의 마지막 온도를 닮아 있다는 사실만은 그의 기록에도, 그의 등뼈에도, 그의 밤에도 남았다. 그해 첫 큰 눈이 예고된 밤, 스님은 종각 아래에 작은 등잔을 켰다. 불빛은 작은 원을 만들었고 그 원의 가장자리는 쉽게 어두움에게 먹혔다. 그는 원의 경계를 조금 더 좁혀 범종과 산문 사이의 그림자를 더 진하게 만들었다. 그때 종이 울렸다. 한 번, 길고 낮게. 종소리가 산문으로 길게 미끄러져 갈 때 스님은 원의 가장자리에서 얼음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다. 마치 누군가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조심스레 발을 들이는 듯한 움직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종각의 기둥 뒤에서 작은 윤곽이 지나갔다. 그것은 사람의 크기가 아니었고 짐승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빛이 닿으면 사라지고 어둠에 물들면 모양을 얻는 어린 키의 불완전한 윤곽. 스님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그 윤곽이 지나간 길에 눈송이가 비켜 앉는 것을 보았다. 산문 아래 나무 틈의 금속은 마지막으로 한 번 반짝였다. 백담천의 얼음은 미세하게 갈라졌다. 이것이야말로 종이 스스로 울리는 밤의 정체에 한 발 더 가까워진 순간이었다. 그러나 가까워졌다는 감각은 동시에 더 깊은 어둠을 불러왔다. 스님은 알았다. 종소리가 가리키는 곳은 종각 그 자체가 아니라 종각이 마당과 산문, 그리고 계곡을 연결해 만드는 보이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 길은 한 번 더 걸어야 했다.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속도로,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본 높이에서,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온도로. 첫 큰 눈은 예고대로 내려왔다. 백담계곡의 물소리는 눈 속으로 눌려 작아졌고 종각 주변의 바닥은 고요한 흰면이 되었다. 스님은 종소리의 패턴이 눈 위에 어떤 선을 새길지 보기로 했다. 그는 눈이 덜 밟히는 동선만 남기고 종각과 산문 사이 그리고 백담천 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얕은 표식을 두어 미세한 흔들림을 포착하려 했다. 산의 냉기는 더 깊어졌고 소리보다 먼저 사물의 경계가 얼어붙는 밤이었다. 1시 13분, 범종이 한 번 울렸다. 깊고 길었다. 그 울림이 마당을 가로질러 산문을 스치고 내려갈 때 눈 표면이 미세하게 내려앉아 한 줄의 얇은 움푹함이 종각 쪽으로 다가왔다. 인간의 발자국이 남기는 깊이와 무게가 아니라 서리와 숨이 만들어내는 길이 눈 위에 그려졌다. 스님은 그 길이 종각의 당좌 아래에서 잠깐 망설인 뒤 다시 백담천 쪽으로 내려가다 흐려지는 것을 보았다. 1시 19분, 짧고 선명한 울림이 뒤따랐다. 그 순간 움푹한 선은 한 번 더 도톰해졌다가 마치 작은 존재가 마지막으로 어깨를 웅크리듯 사라졌다. 그 길은 밤마다 조금씩 어긋났다. 바람의 결, 서리의 두께, 눈의 알갱이가 매번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님이 눈 위의 여린 패턴을 좌표처럼 기록하고 나서야 균일하게 보이는 반복이 있었다. 산문에서 종각까지의 눈 표면에 나타나는 움푹한 선의 길이는 거의 일정했고 종각에서 백담천 쪽 돌다리까지의 거리는 늘 부족했다. 마치 누군가가 늘 그 지점에서 힘이 다했거나 더는 갈 수 없었던 흔적. 스님은 거리를 재고 시간을 기록했다. 패턴 안의 침묵은 의미를 품고 있었다. 낮이 되자 스님은 백담사의 문서고에서 오래된 사고 기록을 더 찾아보았다. 종각과 산문 사이에 얽힌 사건은 공식 문장들에선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공양간 장부와 시주 기록, 인제 쪽 면사무소에서 전해 내려왔던 묵은 공문들 사이에 겨울밤 산문 아래에서 쓰러져 있던 아이에 관한 희미한 흔적이 있었다. 정확한 해는 오염된 잉크 속으로 번져 있었고 이름은 아예 닳아 없어졌지만 서술의 순서가 남아 있었다. 폭설 예보가 있던 날, 늦은 시간, 불빛을 따라 산문까지 올라온 작은 그림자, 넘지 못한 문턱, 그리고 다음날 새벽의 회수. 스님은 종소리의 시간대와 문서의 흐릿한 뉴스가 겹쳐지는 부위를 접어 표시했다. 반복되는 한 시대의 울림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 너무 정직했다. 그는 밤의 관찰을 넓혔다. 종각을 에워싼 내 모서리의 음영이 어떻게 길이를 바꾸는지, 범종의 표면의 서리결이 어떻게 앉았다 지워지는지, 눈입자의 반짝임이 울림 이후 어떤 속도로 무뎌지는지. 그러다 산문 아래 나무문 틈의 금속성 반짝임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눈발이 바람을 타고 사선으로 쏟아지고 있었고 서리는 나무결 사이에서 얇게 필름을 이루고 있었다. 스님은 장갑을 낀 손으로 나무문 자체를 움직이지 않은 채 틈의 가장자리를 비스듬히 비추었다. 낮게 앉은 빛이 반사되자 얇고 둥근 금속 조각의 윤곽이 분명해졌다. 가운데 작은 구멍, 외곽에 마모된 테두리, 무엇인가에 오래 매달려 있다가 잘려 나온 모양. 스님은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위치와 크기, 나무 결과의 맞물림 각도를 글로 남겼다. 산이 아직 허락하지 않은 것을 빼내는 순간 이 이야기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었다. 며칠 뒤 눈은 더 깊어졌고 계곡은 더 조용해졌다. 오세암으로 올라가는 길목은 낮에도 발걸음이 드물었다. 스님은 오세암의 마루에서 내려다본 백담계곡의 경사를 오래 바라보았다. 겨울의 경사는 사람의 마음을 오래 끌어당긴다. 거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지막 발걸음의 방향을 상상하게 한다. 스님은 오세암에 남겨진 오래된 기증품 목록에서 작은 열쇠고리와 어린이용 종 모양 장식이 함께 적힌 항목을 찾았다. 기증자는 인제의 어느 집안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비골 안에는 겨울 사고 위로라는 단어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소박한 기록들은 누군가의 애도와 결심을 숨기고 있었다. 스님은 그 기록의 음영을 따라 산문으로 돌아왔다. 밤은 빠르게 길어지고 있었다. 1시 13분 범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길고도 더 낮았다. 울림이 산문으로 흘러갈 때 나무문 틈의 금속이 미세하게 떨렸다. 스님은 그 떨림이 범종의 고유 진동수와 왜곡된 비율로 동조하고 있음을 몸으로 먼저 감지했다. 금속의 떨림은 마치 오래전 누군가의 목에 걸려있던 작은 장신구가 다시 숨을 얻는 듯했다. 그리고 1시 19분 짧은 울림이 종각 아래 바닥에 눈을 한 번 더 누르고 지났다. 그 눌림은 아이의 키 높이에서 정지했다. 스님은 거기에 작은 등잔 하나를 두었다. 불빛은 눈의 표면을 얕게 녹였고 녹은 물은 둥근 자국으로 남았다. 그것은 무게가 아닌 온도로 기록된 발자국 같았다. 그는 다음 날 인제 쪽 마을 기록을 흩어보았다. 겨울밤 사찰 문턱에서 발견된 아이에 관한 소문은 노인들의 입 안에서만 남아 있었고 종종 다른 이야기와 섞여 변형되었다. 그러나 공동묘지 주변에 놓인 작은 돌무더기 하나에 얹힌 파란색 천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색이었고 바람에 닳아 가장자리가 풀려 있었다. 스님은 그것이 며칠 전 종각 아래서 발견했던 파란 섬유와 같은 결의 천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섬유의 질감, 바랜 색의 톤, 손으로 뭉개질 때의 소리.
그것은 아이의 가방끈에서 떨어질 법한 견고함을 가지고 있었다. 산문 틈의 금속, 종각 아래의 파란 섬유, 마당의 온도 자국, 세 조각은 서로를 증명하며 같은 이야기를 향해 나란히 걸었다. 스님은 범종과 산문의 관계를 더 정밀한 방식으로 읽어보기로 했다. 눈 위에 보이지 않는 선을 가늠하기 위해 종각에서 산문까지 아주 얇은 종이를 띠처럼 펼쳐두고 그 위에 눈의 가루를 가볍게 날렸다. 바람을 막기 위해 회랑을 이용하고 서리의 장열이 종이 위에 어떻게 매달리는지 보기로 했다. 1시 13분 종이 울렸다. 그 순간 종이띠 위에 흩뿌려 놓은 눈가루가 가장 얇은 부분부터 사라졌다. 소리는 눈보다 종이를 먼저 흔들었다. 종이는 눈가루를 잃으며 길을 드러냈다. 그 길은 산문에서 시작해 종각으로 그리고 백담천 쪽으로 흘렀다. 이어진 1시 19분의 짧은 울림은 종이 띠 위에 남은 눈가루를 한 번 더 떨구고 가장자리의 미세한 알갱이들을 종각 쪽으로 밀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마지막으로 문턱을 넘으려다 힘이 빠져 다시 종각 아래에 주저앉는 것처럼 그날 새벽 스님은 결심했다. 산문 틈의 금속 조각을 꺼내어 제자리에 놓아볼 시간이 온 듯했다. 그는 나무 문을 훼손하지 않도록 얇은 대나무 쐐기를 만들어 서리의 표면을 건드리지 않고 틈을 넓혔다. 금속은 곱게 뻗은 아침의 냉기 속에서도 차갑다기보다 비현실적으로 가벼웠다. 가운데 구멍은 실이나 얇은 금속 고리를 위해 뚫린 흔적이었고 외곽의 마모는 작은 손에 오래 닿았던 표정을 하고 있었다. 스님은 금속을 종각 아래 등잔 옆에 놓고 자세를 낮춰 바라보았다. 금속의 둥근 면에는 아주 희미한 문양이 남아 있었다. 학교의 상징인지, 안전을 기원하는 마을 축제의 기념품인지 단정할 수 없는 도형이었다. 다만 그 도형의 한 귀퉁이에 작은 숫자 조합이 남아 있었다. 달아 흐릿해졌지만 1과 1 그리고 9로 읽히는 흔적. 스님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밤마다 반복되던 1시 19분의 울림이 그 숫자와 겹쳐 보이는 사실을 기록했다. 그날 밤 범종은 한동안 울리지 않았다. 스님은 종각 아래에 앉아 조용히 호흡을 갈무리했다. 침묵은 소리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침묵 안에서 산문과 종각 사이에 늘 떠있던 얇은 막이 잠깐 느슨해졌다. 그리고 그 느슨함이 가시화되는 순간 종각의 그림자 속에서 작은 윤곽이 다시 나타났다. 윤곽은 이전보다 선명했고 등선의 굴곡과 어깨의 경계가 또렷했다. 아이의 키, 아이의 천. 윤곽은 금속 조각이 놓인 자리로 다가왔다가 멈췄다. 아주 잠깐 등잔의 불꽃이 흔들리며 길게 기울었다. 그 기울어짐은 누군가가 촛불을 손으로 감싸 쥐었을 때의 반응과 닮아 있었다. 스님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 장면을 산의 기록 어휘로 번역해 마음에 박았다. 오래된 징표의 회수, 길을 잃은 발걸음의 귀환, 아직 끝나지 않은 청원. 이튿날 스님은 작은 천도 의식을 준비했다. 장엄한 법회가 아니라 산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질서였다. 백담천에 물로 씻은 작은 그릇, 소금을 조금, 쌀을 한 줌, 그리고 파란 섬유 조각 옆에 둔 금속. 그는 범종을 손으로 치지 않았다. 다만 종에 귀퉁이에 달라붙은 서리와 눈을 부드럽게 닦아 금속 표면이 소리의 길을 잇지 않도록 도왔다. 밤이 내리고 1시 13분이 가까워졌을 때 종각 주변의 온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졌으나 마당의 중앙에 아주 미약한 오기 구름이 맺혔다.
보이지 않는 발걸음이 다시 열린 길 위에 서는 방식이었다. 1시 13분, 종은 울렸다. 소리는 산문에서 머무르지 않고 금속이 놓인 자리로 곧장 들어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파문이 일어나듯 퍼졌다. 1시 19분, 이어진 짧은 울림은 금속의 면을 2번 두드리고 백담천 쪽으로 빠르게 세우며 들었다. 그 순간 계곡 아래 얇은 얼음이 단정하게 갈라지며 오래된 숨 하나가 물 위로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듯했다. 그 밤 이후 패턴은 한 번 더 바뀌었다. 종은 여전히 2차례 울렸지만 첫 울림의 길이가 조금 짧아지고 둘째 울림 이후 마당의 눈 표면은 더 오래 고요해졌다. 아이의 윤곽은 더 이상 종각의 기둥 뒤를 맴돌지 않았다. 가끔은 산문 쪽의 그림자가 더 짙어졌고 가끔은 백담천 쪽의 얼음이 깊게 침묵했다. 스님은 변화가 해소를 의미한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변화는 종종 다른 균열의 예고였다. 그는 금속 조각을 종각 아래에 그대로 두고 파란 섬유를 그 옆에 나란히 놓은 채 밤을 지켰다. 며칠 뒤 낮에 잠깐 들른 인재의 작은 기록 보관소에서 희미한 신문 스크랩 하나가 스님의 손에 들어왔다. 사진은 없었지만 짧은 기사는 겨울밤 사찰 인근 실종 아동 변사 발견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날짜는 눈물처럼 번져 있었고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시각만은 또렷했다. 새벽 1시 20분 전후 구조 지연, 눈길, 낮은 천. 스님은 기사 끝에 적힌 유가족의 요청으로 신원 비공개라는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 기록이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지 확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의 가장자리가 그의 밤들과 포개지는 감각은 분명했다. 산문 틈의 금속은 아마도 그날의 장신구였고 파란 섬유는 아마도 그날의 끈이었다. 종소리는 그날 이후 매해 겨울의 문턱마다 누구도 부르지 않았는데도 그때의 길을 다시 불러내고 있었다. 스님은 마지막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종소리가 가리키는 보이지 않는 길의 끝, 백담천의 특정 지점, 돌다리의 아래, 겨울마다 가장 먼저 얼고 가장 늦게 풀리는 골짜기의 오목한 자리. 그는 그곳에 서서 바닥의 얼음결이 어떻게 모이고 흩어지는지, 바람의 실선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앉는지, 낮에 햇빛이 얼마나 머무는지 기록했다. 그리고 다음 밤 1시 13분의 울림에 맞춰 천천히 계곡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발끝이 눈을 누르고 다시 올라올 때 소리는 그 발걸음과 어긋나지 않았다. 1시 19분에 짧은 울림이 터질 즈음 그의 발은 돌다리 옆 오목한 자리에서 멈췄다. 그곳에서 얼음 표면이 아주 얇게 내려앉았다. 스님은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얼음 위에 대지 않은 채 기울기만 했다. 얼음 아래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작은 기포들이 마치 오래된 숨의 흔적처럼 천천히 오르내렸다. 그 작은 호흡은 이곳에서 멈췄고 다시 이어지지 못했다. 산문에서 종각까지의 길, 종각에서 계곡으로 이어진 선, 그리고 그 선의 끝. 기록은 원을 이루듯 닫혀가고 있었다. 그러나 원이 닫히는 순간 다른 도형의 시작이 겹쳐졌다. 종은 그 다음 밤 정해진 시간보다 2분 이르게 울렸다. 1시 11분. 2번의 울림 사이 간격이 미세하게 벌어졌다. 종각 아래의 금속과 섬유는 그 울림에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산문 왼쪽 기둥 아래에 서리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일어섰다. 나뭇결을 거슬러 마치 누군가가 바깥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모양. 스님은 그 패턴이 길의 반복이 아니라 길의 재구성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아이의 마지막 동선을 재현하던 소리가 이제는 아이의 마지막 바람을 옮기려 하고 있었다. 문턱을 넘지 못했던 끝이 바뀌려는 듯했다. 길의 끝을 바꾸려는 의지 혹은 미완의 청원. 스님은 종각 아래의 모든 것을 미동 없이 제자리에 두고 산문 앞에 눈을 쓸지 않았다. 산이 만든 글씨를 사람의 손으로 번역하는 일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그는 그 밤을 오래, 아주 오래 앉아서 보냈다. 소리는 한 번 더 울렸고 계곡은 그 울림을 천천히 삼켰다. 눈 표면에는 더 이상 움푹한 선이 길게 남지 않았다. 대신 산문 앞, 아이의 키 높이에서만 짧고 얕은 둥근 흔적 하나가 반복되어 새로 생겼다. 문턱을 넘으려는 보폭. 그 보폭은 스님이 알고 있던 마지막 길과는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마당이 아니라 바깥. 스님은 그 방향을 기록했다. 그 방향은 백담계곡으로 내려가는 돌계단과 겹치지 않았고 오히려 산문 옆에 낮은 담장을 따라 용대리 쪽으로 열린 좁은 길로 이어져 있었다. 가족에게 돌아가는 길, 집으로 향하는 선. 아이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좌표가 어둠 속에서 뒤늦게 나타난 것이었다. 스님은 이 모든 것을 숫자와 선으로만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음 밤, 그는 종각 아래에서 불을 더 낮게 켰다. 금속 조각과 파란 섬유를 나란히 놓고 백담천에 물로 적신 작은 흙을 그 옆에 새로 두었다. 범종은 그날 다시 정해진 시간에 울렸다. 그리고 산문 앞에 눈 표면에서 아이의 보폭은 한 번, 또 한 번 조심스럽게 바깥을 향했다. 스님은 움직이지 않았다. 산이 허용하는 만큼의 개입, 산이 거부하지 않는 정도의 관찰만이 가능했다. 그 밤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알았다. 이제 종소리는 마지막 동선의 복귀에서 마지막 소원의 전달로 바뀌고 있었다. 종은 길을 끝내기 위해 울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계속하기 위해 울리고 있었다. 겨울은 점점 더 단호한 얼굴을 드러냈다. 백담계곡의 새벽은 유리의 속살처럼 투명했고 낮의 해는 잠깐 비추다가 곧바로 산 능선 뒤로 물러섰다. 산문 앞의 눈 표면에는 여전히 아이의 키 높이에서만 짧고 얕은 둥근 흔적이 반복되었고 그 방향은 마당이 아니라 바깥 용대리로 열린 좁은 길을 따르고 있었다. 스님은 그 방향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 산이 허용한 글씨라면 사람의 손이 덧칠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보폭의 선을 따라 가장 미약한 개입만을 준비했다. 백담천에 물로 적신 작은 흙을 산문과 낮은 담장 사이에 고르게 찍어 온도가 아주 조금 높은 연속점을 만들었다. 소금 몇 알과 쌀 한 줌을 그 점의 양끝에 두어 산이 받아들일 질서의 최소 단위를 제시했다. 종각 아래에는 전처럼 등잔을 낮게 켰고 파란 섬유 조각과 산문 틈에서 회수한 얇은 금속 조각을 나란히 놓았다. 금속은 차갑지 않았다. 겨울의 쇳덩이가 사실상 온기를 가질 수 없다는 상식과는 달리 표면이 주변 공기와 같은 온도에 빠르게 맞춰지는 기묘한 중립을 유지했다. 스님은 그것을 시간의 온도라고 적었다. 그날 밤의 바람은 북쪽에서 내려왔다. 소리는 아직 없었다. 1시가 가까워졌을 때 종각의 그림자 사이는 여느 밤처럼 한숨처럼 들썩였고 어둠은 잠깐 수축했다가 풀렸다. 1시 13분 범종의 첫 울림이 시작되었지만 오래 버티지 않았다. 길고 낮던 길이는 이번엔 짧고 단호했다. 마치 여태까지의 길을 정리하고 새 길의 문장을 여는 자음 하나만을 찍는 듯한 소리였다. 산문 앞에 눈 표면이 아주 얕게 내려앉고
흙점 위의 습기가 좁은 선으로 서로 이어졌다. 스님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선이 종각 쪽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진 1시 19분, 두 번째 울림은 종각 아래에 모이지 않았다. 대신 산문에서 바깥으로 낮은 담장을 끼고 용대리 방향으로 천천히 미끄러졌다. 소리는 더 이상 되돌아오지 않았다. 스님은 종각의 그림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다. 흔들림은 기다림의 진동이 아니라 배웅의 진동이었다. 그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깥길의 눈 표면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키 높이에서 남던 둥근 자국이 이번에는 더 길게 이어졌다. 보폭은 짧되 끊기지 않았고 담장의 바늘 같은 그림자들이 그 보폭을 간신히 넘겨놓았다. 소금과 쌀은 거의 그대로였고 온도점만 조금 옅어졌다. 길이 열린 방향은 사람들이 자주 지나지 않는 좁은 선이었다. 낮에는 쉽게 놓칠 수 있는 흔적이고 밤에는 더더욱 사라지기 쉬운 경로였다. 스님은 기록했다. 열린 길의 각도, 담장 이음새의 높낮이, 눈 날갱이가 보폭의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지는 속도, 그리고 그 길의 중간 즈음 오래된 돌 하나가 드러난 자리를 표시했다. 겨울마다 먼저 얼고 늦게 풀리는 작은 오목지였다. 거기는 여름에는 물이 잠깐 고이는 습한 자리였고 겨울에는 낮은 해가 닿지 않는 그늘이었다. 다음 날 낮의 짧은 시간을 이용해 스님은 인제의 작은 기록 보관소를 다시 찾았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과 면사무소 공문 사이에서 그는 몇 해 전 겨울의 일지를 발견했다. 잉크는 번졌고 이름은 가려졌지만 시각 기록은 남아 있었다. 1시 13분 지나 발견 신고, 1시 19분 전후 구조 요청 접수, 119. 숫자들은 부호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스님은 그것을 우연으로 취급하려 했으나 밤마다 반복되던 종의 시각과 오버랩되는 감각은 더 이상 흩뜨리기 어려웠다. 산문 틈에서 발견했던 금속 조각의 희미한 숫자 흔적, 1과 1, 그리고 9까지 겹쳐지자 그는 지금의 겨울이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기록된 시각이 자연의 진동으로 옮겨진 현상임을 받아들였다. 종이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더 정확히는 이 시간이 종을 불러냈다. 스님은 마지막 확인을 위해 장소를 한 번 더 바꾸었다. 백담천의 돌다리 옆 오목한 자리, 그가 이전에 작은 기포들의 오르내림을 보았던 지점에 낮은 표식을 새겼다. 눈 아래 얼음의 결이 방향을 바꾸던 작은 틈을 따라 강물이 가장 얕아지는 칸막이 같은 선을 파악했다. 그 선은 겨울 유속의 약간의 비틀림으로 인해 공명이 쉽게 발생하는 길이었다. 범종의 낮은 배음과 계곡의 얕은 얼음이 맞물리면 마당과 산문, 계곡의 세 지점이 소리의 삼각형을 이룰 수 있었다. 스님은 그것을 배음의 통로라고 적었다. 그러나 과학적 설명은 절반일 뿐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남아있던 청화, 소망의 잔량이었다. 아이의 마지막 보폭이 그 통로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1시 13분의 첫 울림은 전보다 한층 가볍게 흘렀다. 산문 앞에 눈 표면에 새겨지는 보폭은 담장을 지나 좁은 길을 향했고 종각의 등잔불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1시 19분, 둘째 울림은 산문을 벗어나 바깥으로 길게 이동하더니 돌다리 옆 오목한 자리에서 극히 미세하게 멈췄다. 멈춤은 소리의 소멸이 아니라 소리의 비침이었다. 그 순간 얼음 아래의 작은 기포가 일제히 위로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떠오름과 사라짐은 누군가의 마지막 호흡과 닮아 있었다.
스님은 무릎 꿇은 자세에서 몸을 옆으로 기울여 얼음 표면을 손으로 누르지 않고 단지 그림자로 덮었다. 얼음은 손의 중량이 아니라 그림자의 온도에 반응했다. 표면이 얕게 내려앉고 한 줄의 흐릿한 환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환이 사라질 때 백담사 쪽에서 아직 울린 적 없는 세 번째 소리가 아주 멀리서 얕게 들렸다. 그것은 범종이 아니었다. 얼음의 긴장과 계곡의 굴절이 만든 공명이었다. 그러나 그 공명은 종의 음정에 맞았다. 마치 종이 계곡으로 자리를 옮겨 한 번만 더 아이의 보폭을 따라가주는 듯한 수선. 스님은 그 수선을 밤의 어휘로 기록했다. 길의 매듭, 소리의 옮김, 천의 완화. 그리고 산문으로 돌아와 금속 조각을 파란 섬유 위에 겹쳐 올려 두었다. 금속은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다. 대신 표면의 서리의 얇은 결이 균등하게 앉았다. 금속은 산의 물건이 되기 시작했다. 다음 이틀 동안 종은 예의 2차례 울림을 계속했지만 울림의 경로가 바깥으로 더 오래 머물렀다. 산문 안쪽의 눈 표면에는 더 이상 아이의 키 높이에서 둥근 흔적이 새겨지지 않았다. 담장 바깥의 눈에만 아주 얕은 보폭 2어 개가 생겼다가 지워졌다. 스님은 그것을 안정화라고 적었다. 반복되던 재현이 전달을 끝내고 흔적을 낮추는 길로 들어섰다. 그는 이 겨울의 결을 마무리하기 위해 조용한 마당 의례를 준비했다. 종각 아래 등잔을 마지막으로 켠 밤이었다. 백담천의 물을 조금 더 높은 온도로 손에 덮였다가 작은 그릇에 덜어놓고 소금과 쌀을 반씩 나란히 했다. 금속과 섬유는 그 사이에 고요하게 놓였다. 1시 13분, 종은 한번 울렸고 소리는 산문을 스치며 바깥으로 흘렀다. 1시 19분, 둘째 울림은 계곡으로 깊게 스며들었다. 그 뒤 아주 짧게 세 번째 미세한 떨림이 종신의 알 수 없는 높이에서 일어났다. 닭목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떨림은 소리나 바람의 개입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내부의 짧은 진동이었다. 스님은 그 진동을 이별의 응답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밤 이후 종은 다시 원래의 침묵을 오래 유지했다. 침묵은 일시적이었다. 그러나 이전의 패턴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설악의 늦겨울이 시작되자 종은 가끔 아주 멀리서 한 번만 울리는 듯 했는데 그 소리는 범종의 금속이 아니라 백담계곡 얼음의 갈라짐과 동굴 같은 굴절이 만든 장음이었다. 들리는 이들은 그 소리를 종이라고 생각했고 보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 소리가 더 진짜 범종처럼 들렸다. 스님은 사람들의 착각을 바로잡지 않았다. 산이 만드는 소리의 문법이 바뀌었을 뿐이었고 그 문법은 이번 겨울의 목표를 이미 이룬 듯했다. 아이의 마지막 보폭은 문턱에서 바깥으로 옮겨졌고 그 바깥의 선은 여름이 오면 비에 지워질 위치에 눕혀졌다. 겨울이 완전히 물러나기 전에 스님은 산문 옆 낮은 담장의 돌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금속 조각과 파란 섬유를 그 안에 나란히 넣고 백담천 물로 적신 흙으로 가볍게 덮었다. 흙의 온기는 곧 산의 온도와 같아졌다. 표식은 만들지 않았다. 산이 기억하는 방식의 표지석은 필요 없었다. 대신 그는 종각 기둥의 그림자 높이를 따라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찍고 그 옆에 겨울의 날짜와 시간들을 숫자로만 적었다. 1. 셴탐 1 칭우시 그리고 한 번 들렸던 세 번째 미세한 떨림의 순간. 숫자들은 사람의 기록이었지만 그 방향은 산문 바깥을 가리켰다. 며칠 뒤 인제의 한 오래된 가정집 장롱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보관소로 넘어왔다.
눈 덮인 낮의 산문 앞에서 찍은 작은 아이의 뒷모습 사진이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파란 가방끈이 어깨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손에는 동그란 금속 장식이 길게 매달려 있었고 그 금속의 표면에는 희미한 도형과 숫자 흔적이 보였다. 사진의 구도는 산문을 등지고 바깥을 향하고 있었고 아이의 보폭은 짧았다. 날짜는 지워졌지만 계절은 분명했다. 눈, 낮은 해, 짧은 그림자, 서리의 결. 스님은 별다른 주석을 달지 않았다. 그 사진은 산의 기록과 사람의 기록이 잠깐 겹친 자리였고 겹침은 곧 떨어질 것이었다. 봄이 되자 백담천의 얼음은 완전히 풀리고 계곡은 이전의 물소리를 되찾았다. 백담산은 다시 관광객의 발걸음을 맞았고 오세암 오르막길에는 신발 자국이 낮에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어떤 밤에는 해가 늦게 진 뒤 냉기가 급하게 떨어지는 순간 계곡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낮은 울림이 지나갔다. 사찰의 종각은 조용한데 종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는 이들은 늘었다. 누군가는 그 소리를 백담새서, 누군가는 오세암 쪽 능선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백담계곡 돌다리 아래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 말들을 노트의 끝장에 짧게 적었다. 들린 위치, 날씨, 시간, 물의 온도,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한 줄만 덧붙였다. 길은 옮겨졌다. 그해 늦가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백담사의 밤은 여느 겨울 전처럼 차갑게 서 있었다. 스님은 종각 아래를 지나 산문으로 걸어가며 담장 사이의 작은 공간을 한 번 더 확인했다. 흙은 단단했고 돌의 틈은 변함이 없었다. 종각의 그림자는 낮아졌고 등자는 켜지지 않았다. 그 밤 1시 13분은 조용히 지나갔다. 1시 19분도 종은 울리지 않았다. 계곡의 얼음은 아직 얕았고 바람은 산문을 쓰다듬고 지나갔다. 스님은 그것을 완화라고 적었다. 소리의 의무가 줄어든 계절. 그러나 계곡 아래쪽 어둠에서 한 번 길게 올라오는 낮은 장음이 아주 멀리서 들렸다. 그것은 종의 음정에 닮았지만 범종의 금속이 아니었다. 겨울이 되면 다시 들릴지도 모를 옮겨진 길의 호흡 같은 소리였다. 이후로도 백담사의 기록에는 몇 해에 한 번씩 특정한 추위와 특정한 맑음에만 들렸다는 미약한 장음이 부록처럼 달렸다. 소리는 사람의 귀보다 먼저 땅에 닿았고 마당을 지나지 않았다. 산문 앞의 눈은 더 이상 아이의 키 높이에서 둥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대신 때로는 용대리 쪽 낮은 길모퉁이에 흙의 온도가 아주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기록이 적혔다. 누구도 그 온도를 손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밤의 그림자는 그 온도를 기억했다. 스님은 마침내 이 겨울의 이야기를 숫자와 어휘로 닫았다. 종이 스스로 울리던 밤들의 정체는 하나의 원인으로 환원되지 않았다. 배음의 통로, 얼음의 공명, 산문의 틈, 금속과 섬유, 청화 보폭, 그리고 마지막 소원의 방향. 조각들은 합쳐져 한 사람이 남긴 길을 완성했고 그 길은 문턱에서 바깥으로 옮겨졌다. 종각은 배웅을 마쳤고 계곡은 그 배웅의 긴 여운을 이어받았다. 겨울이 오면 산은 다시 누군가의 발걸음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턱을 넘지 못한 이야기가 아니라 문턱을 넘어간 이야기로 그는 마지막으로 종신의 표면을 빛으로 비스듬히 비추었다. 오랫동안 눈여겨보았던 작은 흠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닭목과 닿지 않는 높이, 산문을 향한 방향. 그 흠집의 주변에 눈에는 띄지 않던 미세한 잔무늬가 겨울의 공기 속에서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다.
잔문아이는 누군가의 작은 손이 오래 닿았던 온도의 흔적처럼 보였다. 스님은 그 흔적에 이름을 달지 않았다. 이름은 유가족의 마음을 닫거나 열 수 있는 도구였고 산의 기록에는 도구가 필요 없었다. 그는 다만 흠집의 방향과 잔문의의 길이를 종각 아래 바닥의 점 옆에 숫자로 옮겨졌고 등잔을 끄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다. 등잔은 켜지지 않았지만 꺼야 할 불이 없다는 뜻으로 남겨졌다. 마지막으로 눈이 크게 내린 어느 밤, 백담계곡 아래를 지나던 이들이 낮고 긴 울림을 들었다고 했다. 누구는 그것을 백담사 종각에서 났다고 믿었고 누구는 오세암 너머에서 메아리 쳤다고 했다. 스님은 그날 새벽 돌다리 옆 오목한 자리에 잠깐 서서 얼음의 표면을 바라보았다. 얼음은 단정했고 기포는 없었다. 바람도 멈췄다. 그 정지 속에서 그는 하나의 결론을 무겁지 않게 받아들였다. 겨울의 길은 한번 옮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보다 먼저 산이 기억한다는 사실. 종소리는 그래서 더 이상 누군가를 불러내는 신호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이의 마지막 보폭을 겨울마다 조용히 확인하는 문법으로 남는다는 사실. 스님은 노트를 덮고 봄을 위한 마른 장작을 종각 옆에 옮겨 놓았다. 산문 옆에 낮은 담장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돌 사이의 작은 공간도 흔적 없이 고요했다. 한 계절의 기록이 끝났고 다음 계절의 침묵이 시작되었다. 설악의 어둠은 다시 책장처럼 넘어가기 시작했고 백담사의 새날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느리게 열렸다. 그러나 백담천의 물소리는 이제 아주 미약하게 1이라는 숫자와 18우라는 숫자를 사이에 두고 겨울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스스로 박동했다.